우리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입법자들을 모셔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고등교육법 5조 1항을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부 장관이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이것 때문에 모든 대학 총장들뿐만 아니라 학교장들이 교육부에서 말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흉내 내가지고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모든 대학이 똑같이 뭐 이렇게 학과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집중적인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국립대학에서 해야죠. 나머지 부분은 사립대학으로 다 넘겨줘도 저는 무방하다. 부산 사상구에 아주 특별한 영업사원이 떴다고 합니다. 교육에서 전통시장까지 마당발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야, 얼마나 바쁘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사상구의 영업사원이라고 불리시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어떤 영업을 하시느라 이렇게 바쁘실까요? 35년 동안 교수 총장을 했고 예. 그렇죠. 또 정부의 부름을 받고 어공을 했습니다. 어공이란 말 아세요?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늘 공무원, 늘 공무원. 공무원. 네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은 저녁에 잘 때 왜 빨리 아침이 오지 않는가?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그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와, 예. 보통은 왜 밤이 오지 않는가 이걸 기다리는데. 그런데 저는 아침에 왜 자야 되는가? 아침이 빨리 와야 된다. 그런 설레임으로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국회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오늘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와. 이렇게 달려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변호사님. 왜 못 주무셨어요? 너무 이 설레서 소풍 가는 느낌으로 대단하신데요. 국회 방송에 소풍 간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서 김밥도 싸우셨어요? 예. 아니 그리고 특히나 이 연말 연시 이제 앞두고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정기국회도 있었고 말이죠. 예, 어떠십니까 진짜? 제가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각 대학 그리고 병원 의료 문제 이런 것을 좀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고 금토일은 예. 지역에 가서 시장 그리고 지역 주민 행사 이것을 한 3일 한 30건 정도 처리하고 옵니다. 그리고 김대식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저는 우리 사상 구민 부산 시민의 영업사원 김대식이라고 명함에도 쫙 박아가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영업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식 의원님 별명을 보니까 예. 왕, 킹. 오. 자, 어떤 왕이냐? 네. 이름하여 인맥왕. 인맥왕. 그 마당발, 뭐 인맥의 슈퍼리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4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예? 진짜예요. 4만 개요? 지금 4만 개가 아니고 한 6만 개. 6만 개 정도 되는데 별칭이 만영만재입니다. 만영만재. 만영만재. 형님이 10,000명, 동생이 10,000명, 예. 그리고 누님이 10,000명, 여동생이 10,000명, 친구가 10,000명, 기타 10,000명, 6만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야, 진짜 엄청난 인맥 관리를 이건 정말 본인의 노력 아니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잠깐 들여다봤더니 저의 연락처의 개수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엄청 많으신 거죠. 많은 그래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예, 기리 씨도 근데 인맥왕 아닙니까? 어떠세요? 아, 저도 전화번호 봤더니 한 3,000개 정도 와. 되더라고요. 근데 많으시죠.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오, 가끔 이제 카톡 이 메시지가 많이 오면은 답장할 때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 의원님은 좀 연락처가 너무 많아서 연락이 많이 와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거를 힘들게 생각하면은 이게 아니죠. 즐거움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광복 70년 동안 이어오면서 네네. 70년 동안은 누가 잘 살았느냐? 네.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은 분들, 네. IQ가 좋은 분들이 잘 살았다. 네. 근데 지금부터 70년은 휴먼 네트워크, 하하. 인맥 왕들이 잘 살 수밖에 없다. 어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워낙 사실 두루두루 중요한 자리를 거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초선이지만 다선의 향기가 난다. 네. 이런 얘기 초선 의원이셨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예. 저희도 이렇게 네. 당연히 다선 의원이시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저를 잘 알아요. 예, 저를 잘 알고 또 다선 의원들이 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제가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20대 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여의도 원장을 했고 그때 카운터 파트너가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야 지금.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 됐잖아요. 다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고 저보고 초선 의원이지만 5선급 의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대표로도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또 열공,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부 모임, 공부방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숫자죠. 반도체면 반도체, 기후변화면 기후변화, 무슨 국방이면 국방, 애교면 애교, 문화면 문화 이런 분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44명이 이 공부 모임을 해야 되겠다. 자기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발표하는 이래서 지금 매달 지금 하고 있죠. 자,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활동으로 정치권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계신데요. 자, 김대식 의원님의 입법 활동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선 의원 같은 노련미로 과연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몇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전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오늘 입법자들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인데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교육부 장관 좀 빠져주세요. 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자, 교육부 장관 좀 빠져주세요. 이거 굉장히 센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좀 빠져달라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예. 예. 지금 이제 고등교육법 5조 1항을 보면은 네.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학교,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포함돼요.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부 장관이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모든 대학 총장들뿐만 아니라 학교장들이 교육부에서 말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왜? 관리 감독권을 갖기 때문에. 이 5조 1항은 삭제를 하고 그 장, 대학이면 대학 총장이 이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이것을 고등교육법 이거를 개정을 하는데 일부 개정은 35년 동안에 꾸준하게 해왔어요. 리모델링을 해왔단 말이지. 네네. 리모델링 하지 말자 이제. 하지 말고 아예 부수자. 재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법안을 내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에서 이 교육부 장관님께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신 건데 예. 교육부 장관님의 이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도 저에 대해서 네. 절대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오. 빠지시겠대요? 그렇죠. 그런데 예. 교육부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권한을 빼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인 측면은 또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입법을 하고 개정을 해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돼야 된다. 이 측면을 좀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고등교육법상으로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연구의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년도까지 이거를 제출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촉박해. 네. 그러면 노벨상 같은 게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분야에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도와야 거기서 돌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도 가면 하다가 그만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주면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자. 이러면은 이 한 분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창출시킬 수 있는 거기서 힘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학교 교육 쪽에 자율성의 무게를 좀 둔 그렇죠. 그런 법안인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법안에 보니까요.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에는 교육부 장관이 지도 감독해야 된다. 이런 별도 사항을 넣으셨더라고요. 넣어야죠. 그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법안에다 그걸 넣냐면은 이번에 의료 사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자율성을 또 맡기게 되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그 기반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국가적인 아젠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관리 감독권을 교육부 장관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이제 자율성을 주고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유와 권한을 주면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은 학교장이 확실하게 져야죠. 교육만큼은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이 교육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부형들 무시하고 학생들 무시하고 총장이라든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체크하고 견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법안을 통해서 확실히 학교 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혁신과 성장, 그 변화를 꿈꾸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한번 열어볼까요? 네, 김대식 의원님의 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 두 번째 법안은 이겁니다. 위기의 사립대학을 구하라.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자, 이건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일 것 같은데요.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문제점. 특히 사립대학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의원님? 원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아, 네. 참 이 서글픈 이야기죠. 네. 사실상 전국에 대학이 한 200여 개가 있고요. 전문대학이 130여 개가 있고 또 사이버 대학이 있고 방송통신대학이 있고 그런데 학력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23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올해 모집 인원이 더 어림잡아 지금 한 50만 명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23만 명이 한 명도 이 뭐 사망하지 않고 한 명도 이거 애국으로 가지 않고 고스란히 100%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이 반이 없어져야 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자. 그렇군요. 이제 대학 말씀을 해주셨고 실은 우리 중에 전공을 그래도 가장 잘 살린 건 우리 김기리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또 예술대학을 또 나오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방송이나 연기 관련된 이 학교를 찾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수도권이나 뭐 수도권 근방 대도시에 이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지방 어딘가에 이 관련 학과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대학이 정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네. 예,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폐교가 된 겁니까? 그 교육부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 2000년 이후에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교가 지난 2월에 폐교한 강원 관광대를 포함해서 22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학이 2곳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이 폐교 대학들은 대부분이 신입생 모집이 잘 안 돼서 여기에 따른 적자 운영과 재정 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문을 닫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학생 수도 감소를 합니다만 그 또 적은 학생들 중에서도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향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폐교하는 대학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폐교를 하게 될 경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절차와 조치들이 취해집니까, 의원님? 지금 이게 교육부는 이제 고등교육법이 있어요. 62조에 따르면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폐교가 되면은 제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학생 보호. 네, 학생 보호를 제일 먼저 해야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인근에 원하는 대학에 이 편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폐교대학은 후속 조치를 좀 하게 돼 있죠. 이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것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 폐교할 수 있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22개가 아니라 한 40개, 50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중에는 전부 인서울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잡고 벌써 60% 가까이가 인서울로 오게 된단 말이죠.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뭐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단과대학입니다.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흉내내 가지고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모든 대학이 똑같이 뭐 이렇게 학과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 한다고 그러면 음악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예술을 하다가 보면 한예종처럼 하나로 가자 이거지. 네네. 그다음에 카이스트면 카이스트. 서울대도 가감하게 기초과학이라든지 기초학문이라든지 이런 그 집중적인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국립대학에서 해야죠. 나머지 부분은 사립대학으로 다 넘겨줘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화점식으로 뭐 모든 학과가 다 설치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폐교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편입을 한다고 치되 이 교직원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 이제 교직원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요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평생 교수 직원들은 연구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직원들도 이렇게 같이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좀 대안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 폐교 이후의 활용 방안까지도 이 법안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안상 구조 개선 특례안이 또 눈을 딱 사로잡더라고요. 예, 예. 적립급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던데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적립금 문제가 이제 이게 학교에 발전기금도 있고 적립금이 있는데 지금 폐교에 가까운 이 대학들은 적립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몇 천억씩 이렇게 적립금을 갖고 있는 대학이 있고 지방 대학들도 고작 한 300억, 200억, 100억 이게 굉장히 숫자가 큰 것 같지만은 지금 학생 등록금이 16년째 지금 동결이 돼 있고 인건비는 오르고 전기세 관리비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몇백억이 적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순식간에 이 사라질 수 있는 돈들입니다. 이게 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폐교돼서 이런 학교들이 거의 빚이 안 지면 다행이죠.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크게 대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그 지역, 지방의 대학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사라지고 있고요. 결국 그 지역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아마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과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상강이 되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에 의해서 대학이 이제 자연적으로 구조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구조 조정이 자유롭게.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고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금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몇만 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 대학 금액 등록금이 전액이어도 대학 진학률이 한 60%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가 OECD 국가나 다른 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에 맞는 일을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대학이 없어지면 또 지역 상권이 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의원님은 또 일문학자이시죠. 국회를 대표하는 또 일본 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역시도 학령 인구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지역 소멸 문제 심각합니다. 그 일본의 경우는 이 대학 폐교 위기에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도 지금 1억 2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 지금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이렇게 크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인구 1억 명 지키는 그 장관이 탄생을 했어요. 1억 명을 지키자. 일본은 굉장히 대학이 좀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가 되어 있고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해서 애국 유학생들을 가감하게 받아들였어요. 가감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일하게끔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대학 총장할 때 어떤 그 프로젝트를 했냐면은 일단 학생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이 학생을 데려올 때 못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학비가 없는 나라들. 그러면은 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사장님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신 와서 공부하고 우리 회사에 졸업하면 취업해라. 그러니까 아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건데 일본이 이 첫 스타트는 좋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일본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일본을 가지 않았는데 일단 국제화 이런 부분은 일본이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처방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멀리 보아서 이렇게 발빠르게 변해하는 사회에 맞게 또 필요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여기에도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원격대학의 학생들이 중반에서 방송통신대학, 그다음에 뭐 서울사이버, 네. 부산 디지털대학 뭐 이런 것이 원격대학이죠. 이제 이 유튜브의 메인 회사가 구글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글에서 어떤 거냐면은 유튜브 대학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대학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특강, 강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대학 강의보다 훨씬 낫다. 학위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고 또 두 번째는 미국에 가면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런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캠퍼스야. 이런 시대가 있는데 4년제 대학은 대교협이라는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그 협의회가 있고 근데 원격대학은 아직 법이 없어요. 국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원격대학은 이게 도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저하고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하고 같이 협업하자. 이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가족이 100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100만 가족이 돼서 사이버 대학에 등록해서 학점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하고 아니야. 나 해외 가서 좀 견문을 넓힐래. 왜냐하면 하버드도 가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너무 법의 규제 여기에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고 세미나를 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100만 가족이 아마 대우 환영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35년 교육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네. 교육 문제를 또 1순위로 두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지역구 기반 두고 있는 부산 사상구. 예. 우리 사상구의 현안도 챙기실 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공업도시로 그래서 사상공단 이랬잖아요. 공업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부족하냐면 교육이 부족하고 문화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사를 가요. 다른 데로. 왜? 뭐 때문에 가느냐 물어보면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앞으로 이 사상의 공업 지역에 교육과 문화의 컨텐츠를 집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교육을 이제 초등학교 하나를 정해놨어요. 그 초등학교를 IB 인증, 국제 인증을 받는
학교로 만들어서 거기서 졸업하면은 자율형 중고등학교를 제가 설립을 합니다. 자율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면은 거기에서 마치면은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명문대학에 시험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시스템은 여기가 국립이지만 국공립이지만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상구에 오히려 역으로 나 사상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뭐 때문에 가느냐? 교육 때문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만들고 우리 학부형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교육에 중점을 둬야 돼.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이 뭐냐면 문화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은 굉장히 그 낙동강이 껴져 있고 벚꽃이 20리 벚꽃길이 있습니다. 이 벚꽃하고 삼락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 생태공원을 2027년도까지 국가정원으로 만들게 되면은 순천 정원 박람회보다 2.8배가 큽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생태의 도시, 경제의 도시, 꿈이 있는 도시, 우리 젊음이가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제가 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지역구 사상구에도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현안들을 펼쳐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리셋 교육으로 가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70년 동까지 이래 왔지만 이제는 새롭게 리셋을 하고 다시 교육으로 출발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까 이 초선 의원이신데 다선 의원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향기를 맡았습니다. 어떤 거죠? 희극인의 향기가 나요. 그래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쾌한 이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내일 네, 하나님께서 네, 너희 와라.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더라도 네.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 소풍 잘 끝내고 갑니다. 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어떠셨어요? 오늘 의원과 함께한 시간. 교육과 정치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경제적 활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 전반과 경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두 분야 모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 변호사는 어떠셨습니까? 왜 정치는 현실을 바꾸고 교육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탁 로드맵을 가지고 좀 불철주야에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 믿어봐도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응원도 받으시고 앞으로 하실 일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22대 국회 또 포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지금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때 공약도 절대 싸우지 않겠다. 협치를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은 상임위가 있지만은 교육이 상임위에서는 우리 싸우지 말자. 교육의 이념이 어디 있느냐. 자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협치를 해서 해나가자. 이 정신은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한은 늘 어렵고 힘든 약자 편에 서서 늘 심부름하고 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 또 우리 부산 시민 우리 사상 구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이런 성원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이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고 늘 섬기면서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국민 곁에서 늘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감하게 좀 채찍질 해주시고 잘한 점이 있으면 그래 우리 김대식 의원 잘했다 이런 칭찬해 주는 그런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능력 있는 영업사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적을 만들지 않는다.
아닐까 싶은데요. 그 큰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김대식 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큰 그림도 꼭 이루시길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